이 전세 수요는 거짓말이 없거든요. 이제 24년은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둔촌주공 입주가 이제 11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횟감도 아닌데 시가 분양이에요. 시가 분양. 안녕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리는 월천재테크의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전세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역전세 이야기를 들은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정말 전세가 너무 많이 빠져서 역전세가 발생하고 또 피해 입는 분들도 생기고, 정부에서 구제한다고 구제책도 나오고,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내줘야 될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 갑자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생겼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가 좀 반전이 돼서 이제는 전세가 정말 너무 뜨겁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최고점 전세에 비해서는 역전세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평균적으로는 예전에 이제 계약하셨던 전세금하고는 지금 가격이 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상황이에요. 제가 24년은 전세 강세의 해라고 이제 전망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그렇게 예측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요. 제일 먼저 1번은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요. 너무 심플하죠.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전세가 오르는 거고요. 매매는요, 가수요도 있어요. 청약도 매수 수요의 일종이고요. 청약을 하겠다는 수요도. 그다음에 매매는 내가 살 집도 구매를 하지만 세 줄 집도 사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수요들이 붙고, 아니면 또 다주택자분들이 두 번, 세 번째 집을 이렇게 더 사시는 가수요가 붙는데, 전세는 오롯이 가수요가 없어요. 정말 내가 들어갈 살 집을 계약하는 게 전세이기 때문에 이 전세 수요는 거짓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도 저희가 어플 요즘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프롭테크들. 그래서 어플, 아파트 실거래가, 허객노노, 직방 이런 것들 보시면 저희가 중복 매물을 이렇게 좀 가려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능을 해보면 매매는 사실 필터를 걸어도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거래를 하셔야 되니까, 거래가 좀 이루어진다 그럼 매물을 막 올리시거든요. 이렇게 약간 작업을 한다고 해서. 이 전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매물 숫자가 거의 실제 매물과 맞아 떨어지는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자, 수요도 아파트로 몰리고 공급도 줄고. 자, 이제 이게 전세 사기와 다 맞물리는데요. 허그 보증, 그다음 전세 사기 두 가지가 맞물려서 지금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특히나 전세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소형 아파트라든가 아파트로 좀 수요가 지금 많이 쏠리고 있는 이런 쏠림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또 서울은 사실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전세를 구하실 때 빌라나 다세대라든가 아파트처럼 생긴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주거 상품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세를 들어 사시고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PF 사태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특히 저희가 이제 빌라를 짓는 시행하시는 분들이, 저희 빌라업자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빌라를 짓는 시행업자분들이 그 전세 허그 보증이 약간 좀 비율이 줄어들면서 예전보다 전세금을 높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세만큼. 시세보다 전세를 좀 낮게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요즘 빌라 신축 분양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전에는 전세를 맞춰서 그거를 이제 건물을 지으시면 이렇게 수익을 맞추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안 짓는 거예요. 지어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안 짓고 쉬겠다. 그래서 지금 신축 빌라 공급이 정말 급감했어요. 아파트만 인허가 물량이 이게 확 줄은 것이 아니라 빌라도 인허가가 확 줄었고요. 또 하나는 착공을 진짜 안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오피스텔도 지금은 그 개인들 이렇게 약간 역세권이 나오면 한 땅이 100평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오피스텔 쫙 금방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들 레고 사태 이후부터 PF랑 브릿지 전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짓고 계시거든요. 땅 사신 분들 지금 이자만 계속 나가고 아예 못 올리고 계세요. 그런 것도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고, 또 빌라는 또 노후도가 아파트보다 빨리 와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전세가 오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또 2+2 갱신권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갱신권 다 쓰신 분들도 이제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이제 4년 다 사셨으니까 재계약하시거나 다른 집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사시던 집에 다시 계약을 연장해서 그냥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시중에 전세 매물이 안 나오잖아요. 새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갱신을 해버리니까. 이유는 전세 대출이 안 나올까 봐 두려움이 좀 있으시대요.
예전에는 은행 문턱이 좀 낮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스트레스 DSR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게 주택 구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세도 뭔가 구할 때 대출이 예전보다 좀 줄어들거나 조건이 안 좋거나 안 좋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좀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그냥 계시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또 여기 전세물 또 안 나오고 있죠? 자, 지금 계속 매물이 준다는 얘기만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전세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50%만 50%가 좀 안 되는 분들이 자가를 이제 해서 자기 집에 사시고요. 나머지는 다 임대예요. 근데 이 임대를 누가 놓냐면 이제 다주택자 분들이 임대를 놓는단 말이에요. 주택을 더 사서. 근데 이분들이 지금 주택을 더 사서 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첫 번째 취등록세가 너무 비싸고요. 취등록세 중과가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 또 주택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굉장히 과도하게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종부세는 좀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법인으로 물건을 갖고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종부세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시고 그런 분들이 사실 전세를 공급하는 주 공급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이 주택을 더 사서 전세를 놓기보다는 오히려 갖고 있는 것들도 좀 줄이려고 하시는 경향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매매로 물건을 내놓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전세가 또 전세로 나와야 될 물건이 매매로 나와버리니까 전세 물건이 또 없어지겠죠. 요게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신축 단지가 입주를 할 때 또 다 왕창 이렇게 전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서울에 그 입주가 별로 없었어요. 그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전세가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보셔야 되는데요. 올 하반기에 모두가 기다리시는 둔촌주공 입주가 이제 11월부터 강동권이죠. 강동구에 있는 동남권에 입주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년 상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혹시 23년 청약시장 기억하세요? 초반에 이제 둔촌주공 청약시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문 휘경 이쪽에 입주들이 많이 청약을 계속 많이 연달아서 했었잖아요. 라그란데 뭐 이런 이름도 있었고 이문 휘경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쪽의 입주가 25년에 연달아서 또 상반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도 이제 일부 지역에 입주가 많은 곳들이 좀 있거든요. 안양이라든지 이런 등지에 그 입주가 좀 일시적으로 있는 그 권역에서는 그래도 전세가 좀 숨통을 트일 수 있습니다. 예. 많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시죠. 이제 제가 앞에 화두에서 23년은 무주택자 분들이 집 사기 좋은 해였고 이제 24년은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애 주기상 이제 꼭 지금 주택을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고민되실 때 제가 그래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거 보시면 강남구의 삼성동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좋은 지역이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먼저 올랐는데요.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골고루 모든 단지가 다 오른 것은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대표 단지, 대장주, 브랜드 아파트, 준신축 위주로 먼저 가격이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실 아파트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예전에 한참 화랑장일 때보다는 지금 많이 2배로 올랐지만 그래도 지금 4천 정도니까 6천, 7천에 때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아직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이제 집 사러 가셔야 되니까. 삼성동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레미안 라클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 아파트니까 가격이 껑충 높게 표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밑에 삼성 힐스테이트 단지 이제 보시면 파란색 점선인데요. 단지가 좀 크다 보니 등락폭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고개 들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지능이 검정색인데요. 지능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거래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왔지만 지금 보면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빠진 가격으로 실거래가 찍힌 거 보이시죠? 그다음 삼성 중앙 하이츠 같은 경우도 단지가 좀 작습니다. 연식도 좀 이제 신축은 아니고요. 그래서 연두색인데요. 보면 올라갔다 떨어진 것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프 보이시죠? 그런데 앞에 일전 16년부터 앞에 그래프 보시면 같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들은 비교적 같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회복하지 못한 단지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회복하지 못해서 한 80% 예전 전고점의 80% 가격을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동네에 대장주는 움직였는데 아직 움직이지 못한 단지를 좀 눈여겨보시거나
혹은 지금 25평과 33평은 먼저 움직여서 거래가 되었는데요. 아직 대형 평수들은 그렇게 많이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 아직 가격 괜찮은 곳들이 있거든요. 다만 대형 평수는 수요 잘 체크해 보시고 가셔야지 가격만 보고 가시면 안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가격적인 메리트 분명히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대형 평수 아직 못 오른 곳 있습니다. 이제 저는 준신축 웬만하면 좀 권장하고 싶고요. 그 다음 또 상품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아파트와 똑같이 생겼던 아파텔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33평, 그다음에 25평과 동일한 구조,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이제 상품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품들이 아파트와 가격이 거의 90% 혹은 95%까지 유사하게 가격이 갔었던 단지들이 있어요. 좋은 동네에 좋은 곳에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업지에 지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상품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품들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도 쌌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까지 관심을 안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실거주로 그 동네 꼭 사셔야 하는데 아이 학교는 초등학교 좀 멀더라도 그리고 나는 좀 장기간에 실거주하면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상품들도 한번 지금은 눈여겨보실 때인 것 같습니다. 투자로 보시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요. 이제 실수요로 보면 아직은 회복을 좀 못한 것들도 같은 동네에 살펴보시면 많다. 단지 그러니까 연식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브랜드나 단지수가 세대수가 좀 차이가 나거나 입지가 좀 떨어지거나 혹은 평수에 따라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상품에 따라서도 잘 보시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자, 한 동네 한번 더 살펴볼까요? 광진구 광장동도 이제 구리라든가 남양주, 그다음에 중랑구 이런 곳에서 이제 또 자양동에서 아이가 중학생 될 때 혹은 초등학생 될 때 학군 보고 많이 오시는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대표 단지가 여기서 14차가 광장 힐스테이트 파란선으로 보여주는 14차가 가장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단지고요. 대장주 아파트이고요. 보면 거래가 올라갔다가 또 빠졌었죠. 예, 가격이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바로 전고점까지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단지 보시면 현대 파크빌 10차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단지거든요. 그 그래프 똑같이 올라가고 있다가 더 많이 빠졌었다가 지금 회복했다가 다시 조금 빠졌는데 이제 저희가 이자 22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팍 떨어졌다가 그죠? 23년에 다시 회복했었잖아요. 3, 4, 5, 6, 7. 그 다음에 겨울에 9월부터 작년에 다시 쉬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쉬고 안 돌아왔죠. 거래가. 확인되시죠? 그 다음 청구 같은 경우도 초록색인데요. 점선 따라 같이 올라가다가 똑같은 사이클로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회복이 조금 이제 되고 있죠. 그다음에 금호 베스트빌 같은 경우는 약간 위치가 이 메인 지역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렇지만 같은 학군을 공유하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네요. 약간 세금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급하게 급매를 꼭 파셔야 되는 분이셨거나 아니면 자전거래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좀 가격이 밑에 떨어져 있어서 요거는 조금 맞는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가격이 소폭 빠졌다가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또 지난 가을에 떨어졌는데 아직 회복을 못한 상태잖아요. 이렇게 같은 동네에서도 제가 보는 방식처럼 단지 비교하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으로 비교해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 동네 잘 아시니까 집 사러 가시는 동네 잘 아시잖아요. 하나씩 꼽아보시면 이렇게 좀 아직 좀 덜 오른 곳에 살만한 단지가 있을 수도 있다. 너무 신축에 좋은 곳만 보시면 사실 지금 오른 가격에 따라 사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기호예요. 지금 그 가격에 따라 올라타도 될지 아니면 나는 그래도 좀 불안하니 좀 그래도 좋은 가격에 사고 싶은지를 지금은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도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굉장히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라든가 이런 게 좀 없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6월 11일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기가 이 시기에는 사실은 아직까지 전혀 가격이 회복하지 않았다면 사실 조금 그 동네 호재가 너무 없거나 아니면 최근에 신축 공급이 아예 없었거나 먼저 이런 이슈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노인기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다들 회복을 좀 한 상태죠. 예. 내 집 마련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무주택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청약, 계약, 만약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청약은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공고문 나오면 이제 가점 넣고 청약을 하는 건데요. 가점제도 있고 추첨제도 있지만 사실 추첨제는 주택이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면 좋지만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추첨제만
저가점에 보시는 건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실 것 같고 아주 확실하게 본인 가점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첫 번째 가점 계산. 그 다음에 그 청약장이 뜨거울 땐 가점이 높고 청약장이 식었을 땐 가점이 낮잖아요. 그래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작년 23년 초 같은 그런 분위기, 정말 사람들 청약 꺼리고 막 이런 분위기에 이제 그 가점이 낮은 청약을 쓰시는 거고, 이제 활활 올랐을 때 특히나 좀 분양가가 약간 시세보다 저희가 이제 먹을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세 차익이라고 하죠. 시세 차익이 있는 곳은 또 굉장히 경쟁이 높잖아요.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를 아직 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강남권이라서 후분양처럼 분양을 하지만 그래도 시세보다 한 10억씩 차이가 나는 이런 분양도 소위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양들 같은 경우는 가점 높으시다면 무조건 준비하셔서 청약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런 전략 없이 무조건 청약만 바라보면서 기다린다, 이제 이러신 분들은 조금 좀 답답함이 있으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청약은 정말 전략적으로 따져보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점이 낮더라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용기만 있으시면 됩니다. 용기만. 근데 대부분 그때는 또 청약장이 죽으니까 무주택이신 분들은 청약에 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럴 때 낮은 청약 통장이 들어가는 건 사실 이제 가족분들이 가족 거를 해주시거나, 주택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이제 다주택이신 분들이 뭐 자녀분들 걸 청약을 넣거나, 이제 이런 주택이 있는 분들은 또 그럴 때도 관심이 있는데, 무주택이신 분들은 그렇게 청약 시장에 죽어버리면 또 관심들이 없으세요. 근데 지금 청약이 문제가 있어요. 너무 비싸게 나와요. 횟감도 아닌데 시가 분양이에요. 시가 분양. 저희는 약간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시세 차익을 좀 보면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청약 당첨에 대한 그런 로망이 좀 있는 상품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 공사비도 증가가 되고 있고 좀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건설사나 조합이 약간 분양가를 너무 욕심껏 정말 가득 이렇게 올려서 분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랑 같게 분양을 해요. 근데 분양가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는 옵션 가격이 녹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돼야 되는 게, 중도금 이자가 무이자가 아니라면 중도금 이자 내는 비용까지 분양 가격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시세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시세랑 비슷하거나 비쌀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청약이 되더라도 미계약에 나오고 있잖아요. 청약은 완판됐는데 이제 계약을 실제로 하지 않는, 이제 당첨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계약분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러니까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청약하셔야 돼요. 청약은 어쨌든 계약금만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대신 계약금만 보고 계약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잔금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전세로 맞추실지, 전세를 얼마큼 낮췄을 때 내가 맞춰서 자금이 맞을지, 아니면 내가 입주 계획이 있을 때 입주를 생애 최초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잔금 대출이라든가 받아서 내가 입주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하여튼 따져보셔야 돼요. 계약금만, 지금 현재 돈이 계약금밖에 없었을 때는 무조건 청약을 하실 수밖에 없다, 자금상. 그런데 두 번째 대안은요,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청약이 이렇게 시세대로 분양을 하다 보니 청약하는 사이트에 반원을 그리셔서 옆에 있는 주변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제 주변 지역에 서울은 5년 이내의 준신축, 경기도는 3년 이내의 준신축 한번 살펴보시고, 그 준신축이 입지가 더 좋거나 단지가 더 좋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입지가 더 우위한데 가격은 더 싸다, 그럼 무조건 그냥 계약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겠죠. 왜냐면 뭐 연식 많이 차이 안 나니까요. 따져보시고 계약이 유리하시면 옆에 가셔서 그냥 바로 계약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인데요. 또 저희가 청약 말고 신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입주권이라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또 새로운 아파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 젊은 분들이 참 안 좋아하는 상품이에요. 불확실성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조합들이 맨날 싸우고, 그럼 또 사업이 지연이 되고, 또 그 조합원이 되셔가지고 단톡방이라고 하죠. 이제 비대위도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들어가면 진짜 저는 재정비 사업 투자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저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비대위 방에는 단톡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저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두고 이렇게 좀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이지만, 실거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오롯이 그게 전 재산이면 사실 그렇게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입주할 마음으로 실구매를 하는데 생각보다 3년 기다렸는데 5년이 걸리거나, 5년 기다렸는데 더 지연이 되거나,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주까지 해서 멸실도 됐는데 집도 없어졌는데 언제 들어갈지도 기약이 없고, 이런 사이트들도 가끔 있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에서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 대신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일단 재건축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전부 앞으로 추가 분담금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조합원이 계약해 놓은 가격이 지금 공사비가 적당한가 뭐 이런 것들 따져보셔서 지금 계약한 가격에 더 돈을 내야 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고르셔야 되고요. 사실 좀 부동산에서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좋다. 만약 5년 얘기했으면 조금 더 길게 이렇게. 그것도 이제 방법이니까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요즘 유튜브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진짜 자세히 설명해주는 유튜브 채널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다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공부하시고요. 너무 그 대신 확실하지 않은 정비구역을 투자로 들어가는데 내 전재산을 탕진한다라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좀 여윳돈으로 이미 주택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좀 여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몰라도 이제 실구매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입지와 이제 좀 좋은 곳 정비 사업이 좀 확실한 곳 이런 곳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동 투자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10명, 20명, 30명, 100명 이렇게 하는 그 투자는요.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이 내가 투자를 하면서 좀 배우고 싶거나 간접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투자하는 과정을 공유해주는 공투인 경우는 그냥 그 500만 원, 1000만 원 그냥 이렇게 공부 교육비라고 생각해서 잘 되면 좋지만 안 됐을 때 나는 이거 그냥 잃어버리는 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윳돈이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기본적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쉬운 방법이죠. 대신 투자해준다고 하고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하고 소액으로 좋은 걸 살 수 있으니까 사실 좀 혹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약간 지금 미혹적인 것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약간 그 시중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겠다거나 요즘엔 돈을 빌려주면 고금리를 주는 이런 유사 상품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원금을 이자는 처음에 잘 받으실 텐데요. 나중에 원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달콤해요. 요즘 투자할 때 정말 없잖아요. 여윳돈 갈 때가. 그런 데로 많이 쏠리는 편인데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예전 같으면요. 지금 상황 19년이었다고 하면 무조건 쥐어짜서 가야 돼. 올라타야 돼. 상고치 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땐 또 금리도 저금리였고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서 또 19년 같은 경우는 선구매도 할 수 있었거든요. 일단 사두고 계약을 해두고 이제 팔아야 되는 집 가격 싸게 해가지고 팔고 이렇게 가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사실 상황이 좀 달라서 올해는 제가 갈아타기의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엔 갈아타고 싶어도 내 집이 안 팔려서 좋은 지역이나 뭐 신축의 대단지가 아니면 안 팔렸기 때문에 사실 못 갈아타고 지나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작년에는 금리가 너무 또 4%대 주택담보대출도 너무 높았고요. 근데 지금은 주택담보대출도 3.75, 3.7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조금 조정이 돼서 3%대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갈아타기 할 시기에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또 갈아타기는요. 어쨌든 내게 팔려야 가요. 그죠? 기본적인 전제가. 올해는 가격만 싸게 주시면 이게 전제예요. 금매로 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내게 팔려요. 그럼 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갈아탈 때는 또 화랑장이면 안 돼요. 갈아탈 때 활활 타는 화랑장에는요 못 갈아타세요. 내 거는 깡총 오르고 사야 될 것은 껑충 오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또 시간차가 시장에서 안 맞아서 약간 시장이 거래는 되지만 이렇게 구들장이 온돌처럼 뜨거워지는 이런 장, 그러니까 활활 막 뜨거가 아니라 이렇게 미지근한 장일 때가 사실 갈아타기 정말 적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비과세도 많이 받으셔야 돼요. 19년, 이제 18년, 19년, 20년에 주택 하신 분들이 지금 3년이라서 장특도 다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과세 한번 하고 넘어가셔야 하는데 제가 좀 가져왔어요. 올해는 다 모두가 갈아타셔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셔야 되는 게 추가 대출 여력이 있는지 이자 납부 능력이 최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사신 주택 굉장히 좋은 조건의 대출 받으셨어요. 근데 집을 팔고 새로 사시면 그 대출하고 다른 대출로 또 갈아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저희가 사실 소비가 많이 늘었어요. 좀 답답하고 좀 짜증나는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캠핑도 많이 가시고 이제 소비가 좀 많이, 명품도 굉장히 좀 유행했잖아요. 모 명품 브랜드 슬리퍼도 막 이렇게 되게 많이 구매가 되고 팔찌도 사시고 예전에는 럭셔리 굿 하면은 가방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뭐 목걸이, 팔찌, 뭐 액세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샌들 이런 것도 막 팔리잖아요. 이게 약간 좀 범용화가 된 건데요. 이게 소비가 늘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마련하시고 사실 또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이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분이 좋아요.
경제 효과라고 해서 경제책과 부동산 책에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자산만 늘어난 거죠. 실제로 통장에 돈이 꽂힌 건 아니지만 기분이 좋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요.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사실 생각보다 대출을 많이 안 갚으셨더라고요. 아니면 저축을 좀 많이 안 하셨거나. 그러면 이제 또 가야 될 여력이 부족하실 수가 있잖아요. 무조건 가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고금리이기 때문에 추가 대출 여력과 이자 납부 능력 최우선이니까 꼭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고금리이기 때문에 너무 예전처럼 쥐어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승기가 앞으로 더 이렇게 스피디하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면 한 2, 3년 정도는 쥐어짜게 아주 짠순이처럼 살 수 있어요. 좀 안 쓰더라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주택이 마포도 다 15억 넘어가고 그다음에 잠실도 다 20억 넘어가고 이렇게 가액이 비싸다 보니 거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살 때 복비, 취등록세, 그다음에 이제 뭐 파는 집도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사 한 번 움직일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처럼 쉽게 2년마다 막 집을 사고 팔고 하실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몇 억씩 이제 이렇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따져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또 그래서 제가 모두에게 상급지가 진격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올해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똘똘한 한 채가 정답이 아닐 수가 있는 게 이 고금리에 생활비를 계속 줄여가면서 지금 또 가액이 비싸기 때문에 이사를 자주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 집 사서 대출받고 들어가시면 이자를 몇 년 동안 얼마나 길게 그 이자를 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아직 데드라인을 알 수 없는데 이걸 계속 줄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너무 무리해서 줄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지금은 3년 정도 낼 수 있는데 갑자기 3년 뒤에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교육비도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 내 주택 마련해서 상급지로 가실 때는 지금 사는 데만 국한되지 마시고 조금 더 깊게 이걸 펼쳐보셔가지고 구매에 반영을 좀 하셔야 부부싸움도 좀 줄일 수가 있고 지금은 좀 그런 점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 많이 드리는 게 10년차 부부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때 좀 많이 집도 갈아타시거나 많이 집을 처음으로 구매를 하세요. 첫째 아이 나이 만큼 순자산이 있으시면 그래도 이제 좀 무탈하게 대한민국에서 좀 이렇게 노후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자산 상담해보면 그렇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요, 저 불만이 많습니다. 유튜브로 정말 좋은 소재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정말 이게 많이 소개가 되고 좋은 전략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허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1가구 2주택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냐면 내 건 더 받고 살 건 더 싸게 사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사고 싶은 것이 먼저 공중공중 올라가고 거래가 먼저 풀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 거가 늦게 팔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걸 싸게 안 팔려면 좀 기다렸다가 내 걸 천천히 팔고 싶고 이제 사두는 거 좀 싸게 먼저 사고 싶고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허점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돈이 있어 상급지로 갈아타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 집을 안 팔면 돈이 어디서 나와요? 이게 가장 큰 허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법만 보면 1가구, 한시적 1가구 2주택이 너무 많는데 돈이 있어야 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따져보는 거예요. 경우의 수. 자, 이제 일단 안 팔아도 다음 거 살 돈이 충분하신 분. 예를 들어 비트코인 대박 나서 저 2명 봤어요. 네. 근데 남편분이 비트코인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주택 구매에 쓰고 싶어 하진 또 않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내 집을 아니면 이제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대출을 많이 갚아놓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금 주택에서 담보대출을 다시 일으키셔가지고 주택에 대출이 아예 없이 살고 계시거나 대출 많이 갚아놓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1주택인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기서 대출 받아서 미리 구매해 놓으면 사실 이 주택 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if yes면 일단 사고 그렇게 자금이 된다. 일단 사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엔비디아 이런 거 있어서 자금 있으시면 먼저 사주시면 되고 아니면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집이 대출이 전혀 없어서 여기서 대출 받아서 미리 구매하는데 돈을 융통할 수 있다면 if yes라면 먼저 사셔도 된다. 그래서 한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살 주택은 문제가 없어요. 돈 있으니까 샀죠? 근데 팔 주택이 내가 팔아야 되는 주택이 잘 안 팔리는 상품이에요. 주복인데 요상한 주복이야.
주복도 좋은 주복 말고 뭐 학군 좋은데 주복 이런 거 말고 요상한 주복 이거 막 이렇게 나홀로 집 같은데 이렇게 몇 세대 없어서 실거래가도 잘 안 찍히는, 그러니까 누가 한번 간혹가다 거래해주면 한 번 실거래가 찍히는 이런 것은 정말 집이 부족해서 너무너무 부족해서 정말 다 팔릴 때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아니면 사실 거래가 잘 안 돼요. 이런 상품이면 저는 이제 집을 산 순간 한시적 1가구 2주택을 해야 되니까 시한부가 되잖아요.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가서 요 안에 팔아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쉽게 거래가 되는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비과세를 놓치시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따져보셔야 되고, 네, 이제 또 if no 자금이 갈아탈 자금이 1가구 2주택을 할 만큼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 이 경우는 무조건 어쩔 수 없습니다. 팔고 사셔야죠. 이제 19년 같은 경우는 선구매하고 이제 신용대출도 잘 나왔어요. 당시에는 이제 월급이 220% 나왔으니까 부부 둘의 신용대출을 받아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까지 해결을 하면서 먼저 구매를 하고 돈이 없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매도를 급하게 빨리 하면서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좀 가격이 조정이 되면 매도가 웬만한 거 다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품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매도가 안 되는 것도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선구매를 그렇게 권하지 않는 편이에요. 팔 수 있는 것이 만약에 금방 내놓은 내가 가격만 여기서 항상 주의하시는 게 가격 조정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하면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조정해 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인 생각의 조정은요. 1, 2천, 2, 3천이에요. 사고 싶은 사람의 금매는 사실 단위가 틀리거든요. 사주시려는 분의 마음에 맞는 금매, 아니면 매물을 부동산에 내놓으시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일단 사람이 오면 그 다음에 깎아준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거는 겉에서 볼 때는 네이버 부동산 다 보시잖아요. 겉에서 볼 때 금매라고 판단이 안 되면 일단 입질이 없잖아요. 손님이 와야 일단 내고도 되고 어쨌든 집도 보여주고 하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서 일단 선구매는 만약 대단지에 좋은 그 지역이 대장주다 그러면 선구매 하셔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선구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그 대신 집을 내놓은 순간 무조건 나는 꼭 실거주 하시는 분들 꼭 거기 가셔야 돼요. 근데 꼭 거기 가서 물건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3단지 정도 좀 넓게 3개 내지 4개 정도 좀 이렇게 후보를 좀 정해 놓으셔서 계속 부동산에 팔로우를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사고 팔 때도 계약금, 중도금, 예를 들면 계약금 너무 조금 받으시면 안 되고 가계약에서 본계약까지도 무조건 3일 이내.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사시는 매수자분이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주말에만 계약할 수 있대. 그럼 부동산 설득하셔서 저녁에 집 앞으로 가서 계약서 쓰시면 돼요. 중개사분한테 조금 교통비 주시고 좀 사정하셔서 본계약에서 이제 가계약에서 본계약까지 좀 빠르신 게 좋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거 잡아두고 있다가 또 계약이 잘못되면 저도 이게 확실해야 계약서 쓰는 순간 뭘 사잖아요. 갈아타셔야 되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쓰실 때 계약금이 너무 적으면 안 된다. 그럼 이제 해지될 수가 있으니까. 양쪽에 다 계약금이 들어가면 이게 번거로운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중도금 중도금까지 일단 들어가야 계약이 파기가 안 돼요. 중도금이 짧을수록 좋고요. 예, 이제 사는 건 중도금 조금, 파는 건 중도금 많이. 사실 이게 정답이긴 하죠. 여기서 돈을 받아서 이걸 사니까 이제 서로 마음은 같잖아요. 이런 것들 날짜가 어긋나지 않도록 며칠을 사고 팔 때 잘 날짜를 맞추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금 문제. 내가 정말 팔 집의 양도세가 그게 맞는지. 세무사님 찾아가시면 가장 좋지만 우리 동네 세무사라는 제도도 있어서 동네 세무서에 가면 상담해 주시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아니면 126 세무서에 이제 이메일 상담하시면 답변 오거든요. 꼭 양도세 한번 더블 체크하신 다음에 매도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집이 1개래요. 그런데 1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약간 오피스텔처럼 생긴 도생일 수도 있고, 그런 거가 하나 더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나몰래 이제 예전에 투자해 주셨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있을 수도 있고, 오피스텔인데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 다 집의 개수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비과세를 못 받으시잖아요. 예, 이런 것들 정말 무조건 따져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만약에 내 집이 팔렸다. 지금 이런 질문 많이 오세요. 이제 드디어 저희 동네도 거래가 돼서 제 집이 팔릴 것 같아요 라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일 무조건 휴가 내셔야 된다. 내일 회사 가실 때냐 지금. 내 집이 팔렸으니까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틀 안에 살 걸 사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회사도 다니고 바쁘니까 이거 계약금 먼저 받고 주말에 이제 나도 집 보러 가고
이제 이렇게 되면 한 템포 늦잖아요. 무조건 지금 회사 가실 때 아니다. 무조건. 왜냐면 내가 판 지역보다 살 지역은 더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월차 쓰시고 가셔서 예, 거기도 확실하게 해둔 상태에서 계약금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너무 중요하다. 왜냐면 저는 팔았는데 붕 뜨면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운이 좋으신 케이스는 제가 딱 2명 봤는데요. 이제 매도를 하셨는데 여차 해갖고 매수를 못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비우시고 이제 좀 쉬셨는데 장이 꺾인 거예요. 그랬잖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떨어질 때 더 좋게 원래 잠실 가시려고 했는데 반포를 가셨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되게 잘하신 건 있어요. 이분은 뭘 잘하셨냐면 그때 전세로 가신 게 아니라 월세로 가셨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으세요. 특히 거래에 대한 스킬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대번 다 전세로 가시고 다음에 집 산다 그러면서 전세로 가시거든요. 살 집 놓치시면. 그러면 전세금에 돈이 묶이기 때문에 다시 싼 기회가 와도 절대 집을 사둘 수가 없어요. 월세로 가셔야 돼요.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살 마음이 있으시다면. 네, 이런 팁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주택자분들은요, 사정이 다 달라요. 왜냐면 다들 포트폴리오도 다르고 가지고 계신 물건도 다르고 또 투자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종료했는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상황이 정말 제가 뭐라 그러냐면 21년 정도부터 전망에는 각자도생이다라는 말을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왜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쓰냐면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죠. 다주택자분들 요즘에 그럼 어떤 투자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다 상황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갖고 계신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포트폴리오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점검이 내가 그래도 우량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힘든 시기만 지나면 되는지 아니면 너무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투자성 물건, 실거주 물건이 있고요. 투자자 물건이 있는데 지금 다주택자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유세, 그다음에 취등록세 중과,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들 등록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대출도 너무 높고 기존의 역전세도 낮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추가를 투자를 못하니까 이분들 수요가 지금 잠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 실수요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 물건이면 어쨌든 거래가 돼요. 가격이 좋다면. 그렇지만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전용 물건이라면 지금 현재는 거래가 되지 않아요. 그것도 살펴보셔야겠죠. 여기 정말 입지도 좋고 호재도 터질 곳이고 이건 지금 일시적으로 이걸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상한 거 샀는지를 가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을 하실 건지 손절할 수만 있다면 아니면 버티는 게 맞는지 지금 버틸지 손절할지를 잘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공시지가 1억 원 미만 사두신 거, 그다음에 이제 석벨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초기 구역들 물건들, 이게 그다음에 뭐 분양권들 전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분양권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실수요가 붙지 않는 곳은 전매가 안 돼서 지금 이제 추가 구매를 못 하시니까 이제 그런 물건들. 그다음에 뭐 지식청 산업센터, 그다음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반에 많이 거래가 됐던 이런 물건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주택,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에 세금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는 정책 규제에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었거든요. 이런 상품들이 지금 그러니까 투자자 수요가 더 추가 구매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손절이 답인지 아니면 버틸 수 있는지를 한번 좀 경중을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주택자분들은요, 버텨야 다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 했던 투자 조언과 다주택자분들한테 했던 조언들이 21년과 20년부터 20년 말 이제 21년 때 제 세미나 찾아보시면 약간 조언이 좀 다른데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대출이 조금 다시 풀리긴 했지만 당시에는 아예 다주택자분들은 대출이 안 됐었어요. 대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산이 많거나 물건이 많으면 어쨌든 일은 터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일을 막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대비가 안 돼서 흑자도산하실 수도 있거든요. 좋은 거 많이 가지셨는데 추가 대출이 안 나와서 정말 몇 억을 역전세를 못 막아줘서 경매가 넘어간다든가 그럼 줄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케이스들이 있어서 일단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버텨야 다음이 있다. 내가 버틸 수 있을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잘 고민하셔서 작년에 어떤 말씀 많이 드렸냐면 되게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요. 고금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희망회로만 돌리지 말고 지금 좀 손해보고라도 손절이 가능하다면 물건을 좀 가액을 줄여라. 총 자산을 좀 줄여놔라. 그래야
일시적으로 사건이 빵 터지면 정말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막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좀 줄여놓으면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한 개 팔면 팔 때마다 오히려 3천, 5천씩 혹은 1억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거를 좀 견디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작년 초는 좀 버티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 고금리가 1년 반이 되다 보니 지금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근데 그때는 약간 금리가 내릴 거라는 약간 희망적인 시그널이 조금 있어서 그래도 싸서 사자마자 수익을 볼 수 있게 마이너스로 손해보고 파신다면 거래가 됐었어요. 넘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다음에도 똑같이 이런 시련이 온다면 일단 다주택자분들은 자산을 늘렸기 때문에 늘린 자산을 딱 자산이 달려올 때 확 달려야 돼.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산을 불린 케이스인데 그러면 딱 멈춰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좀 멈추셔야 되거든요. 다져놓고 다음 가고 다져놓고 다음 가고 항상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재산을 늘리실 때 내 집 마련하거나 그럴 때는 저는 정말 이자를 줄일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자는 내가 쓰는 돈 플러스 저축이에요. 그 돈까지. 영끌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영끌 하셔야 하는데 내가 쓰던 돈, 소비하던 돈, 줄일 수 있는 돈, 세이브하는 돈, 그 다음에 저축하던 돈까지가 내 이자예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영끌하시면 돼요. 이때는 정말 최고 좋은 거 탈탈탈 털어서 좋은 거 사시는 게 맞고, 주택이 좀 늘어나거나 이제 약간 사이즈가 늘어났다고 하면 약간 내 단도리를 하셔야 돼요. 흑자도산 내지 않게. 많이들 일어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순 없잖아요. 다주택자이신 분 중에 또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사이클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방은요, 저희가 살펴보셔야 되는 게 미분양 대책이 정부에서 나와야 돼요. 뭔가 미분양에 대한 당근책이 나와야 이제 그래야 좀 해소가 되고, 지금 건설사에서도 수도권의 미분양은 괜찮은데 지방에 있는 미분양 관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긴축하고 계시거든요. 건설사 전체가 올해 되게 안 좋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아니면 이제 정말 지방에 다 물량이 많았잖아요. 이게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곳이 있어요. 특히 1년 내지 2년 뒤, 특히 2년 뒤 정도에 이제 앞으로 물량이 감소될 지역을 잘 따져보셔서 이런 지역이라면 조금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실 때다. 그렇지만 너무 공격적으로는 아직은 수요가 안 살았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지방 만약에 물건을 하시게 되면 분명히 입주 물량 보시고요. 두 번째는 실수요가 좋아할 만한 단지. 너무 투자자분들이 수업하면서 듣거나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투자금이 조금 드는 그런 곳보다는 뭐 공시지가 1억 원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보다는 그래도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수요 지역. 제가 이제 공시지가 1억 원 유행할 때도 저 같으면 3억 원에서 4억 원대 보겠다. 이제 그런 것들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가격이 많이 좋은 상태예요. 그런 것들 보시면 2년 뒤에는 다시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은 이런 공식을 다 알고 계세요. 지표는 지금 발표된 것들은 6월 첫째 주까지 지금 시황이 나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오르고 있고요. 뉴스에서 오른다라고 발표가 되면 사실 조금 소식을 늦게 듣는 거고요. 저희가 발표되고 있는 것이 KB 지수,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원 두 군데서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 발행이 되는데요. 이 지표들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 통계를 이제 내어서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 자료라고 할 수 있죠. 현장 소식들은 사실 그 리포트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KB하고 부동산 원 거 이제 지수 보시면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요. 서울 아파트 0.04% 이제 상승, 전세도 0.12% 상승, 경기도 아파트 0.0 보합, 전세 0.06 상승. 그래서 요 지표만 보면 사실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기가 체감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이제 이거는 주간 지표라서 그렇고요. 전체 누계를 보면 올 초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주요 구들은 거의 상승을 했고요. 요거 다음 질문에서 또 나오는데요.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23년에 이제 반등을 시작해서 주요 아주 좋았던 지역들은 전고점 돌파한 단지들이 다소 나왔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지를 넓혀가면서 좀 좋은 지역들은 사실 전고점을 다 돌파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 지역 같은 경우도 다음 지역이라고 그러죠. 다음 지역들도 지금 대장주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향해 가거나 이제 돌파하거나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요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뉴스에도 보면 6월 10일자 뉴스에 서울 종로 용산 아파트 정고점 돌파 거래 20% 이상이라는 이제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그 뉴스 때문에 보시겠는데 이제 5월 26일자로 부동산 114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정고점까지 다가왔는가. 이제 이건 평균인데요.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고점 대기 99% 수준, 용산구는 99% 수준, 서초구 98% 수준 등등등 해서 도봉구만 하더라도 85% 수준까지 회복되었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요.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 대장주 아파트는 정고점보다 조금 더 비싸게 거래가 된 아파트도 있고요. 오늘 이제 아직 실거래가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제 현장에서 거래가 되면 또 톡방의 소식들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이제 반포에 있는 원베일리라고 아시죠? 그 아파트 오늘 이제 49억 조금 돌파한 가격에 국민평수 840이 계약이 됐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실거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둔촌주공 포레온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놀라운 가격이 거래가 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정고점을 좀 돌파하는 소식들이 쏙쏙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왜 시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거 지분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올해 24년은 2월 달에 이제 저희가 모 경제신문지 하고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올해 집값이 조금 소폭 회복을 해서 이제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게 거래가 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는 좀 관심들이 없으셨어요. 이제 좀 빨리 가격이 반등하기 전에 좀 미리미리 움직이셔서 좀 오르기 전에 갈아타시는 게 좋긴 한데 그때 좀 관심이 없으셨다가 이제 뉴스에서 나오니까 좀 관심들이 있으신데요.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공급 부족과 이제 이로 인해서 전세 가격 상승이 우려가 커지면서 실수요자를 자극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금리가 안정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양치기 소년처럼 금리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저희가 지금 내릴 것이다. 안 내리고 내릴 것이다 근데 안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는 올라갈 일보다는 금리가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이제 점차 매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잠실과 강남 등 저희가 선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역은 전국점 가까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또 시장의 수요를 자극하면서 이제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이제 생기면서 처음에는 그 겨울방학 이사 수요가 먼저 움직였고요. 그다음 신혼부부 특례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부터 이제 올 초에 먼저 이제 반등이 시작돼서 거래가 조금씩 이루어졌고 금매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이제 5월달 연휴를 좀 지나서요. 이제 6월 연휴가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조금 금매보다도 위에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한 단계 올라선 가격까지도 저희가 이제 호가라고 부르죠. 아직 호가까지 거래가 되진 않지만 금매보다는 조금 오른 가격도 따라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것이 거래량이 또 얼마나 회복됐느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서울은 회복세가 큰 편이에요. 저희가 보통 6천에서 7천 정도가 되면 화랑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 거래량이 정말 2천 몇 건밖에 안 됐었거든요. 정말 낮은 거래량이었는데 이것들이 소폭 움직이면서 이제 3천 넘고요. 4천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 거래량 아직 집계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요. 실거래가 아직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5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런 지금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만 건을 거래량을 돌파한 지가 지금 몇 달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과 지방은 서울을 따라가는 이런 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번 반등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는 모두가 이제 의심이 없는 상황인데요. 또 이제 물어봐 주신 부분이 하반기 집값 전망 이제 궁금하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상황입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화끈하게 말하는 편인데요. 올해의 전망 사실 작년과 올해 조금 조심스럽고요. 약간 고구마 같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변수들이 많아서 하나씩 걷어가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8월까지는 강세로 봅니다. 제가 2024년은 전세 강세의 해라는 키워드를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게 작년 11월 달에 경제 일간지에서 하는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던 올해 키워드였습니다. 여러모로 전세가 이제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인데요.
8월까지 많이 오르면 사실 9월부터는 변수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도 있는 데다가 또 최근에 민주당 발언 같은 경우도 똘똘한 한채 쪽에 뭐 종부세를 좀 없애준다든가 이런 발언들이 지금 5월 말에 다시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 8월까지 강세이면 이제 9월에 정부 정책이 그렇게 집값이 오르는 것을 이렇게 놔두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 같은 분위기에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뜨거운 강세이기보다는 거래가 좀 이루어지는 정도의 이렇게 약간 미지근한 상승세이기를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있고요. 사실 거래가 너무 없어서 많은 관련 업종도 힘드시고 갈아타셔야 되는 분들도 내 집 팔고 가셔야 되는데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너무 강세장이 좀 빨리 오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8월에 강세면 9월에 정부가 견제를 하면서 정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지금은 굉장히 온화한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반대로 찬바람이 불면 또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거시 환경입니다. 금리 얘기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희가 밤새서 6월 미국 지표 발표할 때마다 진짜 지켜보고 요즘엔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미국의 고용 지수까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 미국 국채 10년물까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이제 금리랑 주택담보대출과 연계가 되기 때문인데 자, 거시 환경은 미국 금리 물가가 안정되면 저희도 이제 좋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언제 금리를 내릴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표가 발표되면 저희가 울고 웃고 이게 지금 2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 초에도 미국 금리 예측한 거 다 틀렸어요. 그죠?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만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항상 방심하지 말자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작년 2월 말에 귀국을 했거든요. 부동산 장이 이제 풀리고 있어서 23년 2월 말엔 긴급히 제가 이제 유학 조금 더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마치고 들어왔는데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5월에 금리 못 내릴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가 이제 인하하겠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면 제가 직전까지 미국에 있다 왔기 때문에 미국 너무 호황이었어요, 진짜. 막 호텔도 자리가 없어서 가면 밤에 파킹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만실이고, 뭐 정말 관광지 사람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동네에도 낮에 브런치 드시러 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고, 뭐 소비도 많이 잘 되고, 그다음에 뭐 운동 경기도 가면 꽉꽉 차서 이제 막 경기도 꽉 차서 막 경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무 막 불황이어서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려면 뭔가 불황의 조짐이 나오고 좀 경기가 안 좋아져야 금리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금리 못 내릴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반기가 확실치 않다는 얘기가 지금 변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가 지금 사실 플러스 요인으로 보는 건 민주당이 5월 말부터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1주택이신 분들한테는 조금 약간 변경을 하겠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제들도 이제 10명의 특별위원을 꾸려서 스타디팀을 꾸린 다음에 조금 체계적으로 다시 손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정말 기대감에 좀 부풀어 있는데요. 왜냐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정책 기조와는 조금 다른 완전히 확 틀은 느낌이 드는 그런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플러스. 그런데 금리가 만약에 하반기에도 안 내려주면 또 마이너스 요인. 또 미국 대선 남아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또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올해 불확실성이 있었던 게 원래 한국의 총선. 끝났으니까 불확실성 거쳤죠. 이제 민주당이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원하는 정책이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밝혀진 변수는 제거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이 5월 달에 발표한 그런 뉴스 때문에 그럼 이런 방향으로 가겠으니 똘똘한 한 채 쪽이나 혹은 이런 쪽으로 좀 가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완화는 아직 기대하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남은 변수들이 전쟁 아직 안 끝났죠? 금리 인하 아직 안 했죠? 미국 아직 대통령 선거 안 끝났죠? 이런 이제 변수들이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급 부족 이야기.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정말 좋아하시는 게 그 물량이 줄어드니 집값이 장기적으로 오르겠네. 그래서 26년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저희가 단기 이렇게 6개월치 정도는 전망을 하기가 좀 수월한 편인데요. 장기 전망을 하기가 힘든 게 저희는 정책이 너무 자주 나와요. 그리고 금리
또 은행이 이제 정부에서 금통위를 통해서 막 자극을 해서 바로바로 대책들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시장의 개입을 굉장히 발빠르게 하는 편입니다. 시장이 인위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물량만 보고 가시기에는 좀 안전하지 않다. 왜냐면 저희가 물량 보고 전세가 오를 거예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금리가 확 연달아 올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급격하게 주택시장 쫙 급냉했었잖아요. 이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웅달 책방에서 저를 작년에 불러주셨으면 얼마나 무주택자분들한테 좋았을까. 왜 이제 연락을 주셔서 제가 오늘 첫 출연인데요. 작년에 미국에 오자마자 저를 불러주셨다면 강력하게 무주택자분들한테 집 사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무주택자분들은요, 타이밍을 잘 보시면 돼요. 대출이 잘 나오는지, 내가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집값이 아주 좋은 가격일 때 타이밍을 잘 보시면 되는 것이 무주택자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제일 좋은 게, 청약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일단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23년 1분기가 가장 주택 구매하기 좋은 적기였다. 그 다음에 그것도 놓쳤다면 이제 지난 겨울, 그 다음에 24년 이제 이번 상반기 1월, 2월 달까지, 지역에 따라서는 3월 달까지가 최적의 주택 구매 타이밍, 두 번째 최적의 주택 구매 타이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올해는 사실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갈아타셔야 되는 갈아타기 장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저의 관심사, 작년은 무주택자가 제 관심사였다면 올해의 제 관심사는 1주택자 갈아타기 혹은 2주택 처분하시고 갈아타는 분들이 이제 저의 가장 관심사입니다. 예. 좋은 가격을 잡기에는 지금 시기는 타이밍을 조금 놓치신 건 맞죠. 예. 제가 이제 2월에 이번에도 한국경제하고, 제가 이제 올해 2월에 한국경제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좀 갈아타는 수요가 생길 거고 시장의 거래가 다시 소폭으로 좀 반등이 일어날 것 같으니 구매하시거나 갈아타실 분들은 서둘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금매들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은 내 거를 팔아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구매만 하시면 되니까 사실 정말 타이밍 잘 보시는 거 중요하거든요.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주식 하시는 분들 잘 보는 지표 있으신데요.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예, Fear and Greed인데 그거를 잘 보시고 이제 공포 지수로 다가갈 때, 이럴 때는 주식도 사셔도 좋고 집도 구매하셔도 좋은데 남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제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그때쯤 약간 용기를 가지시고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러려면 사실 미리미리 지역 공부, 입지 공부, 상품 공부 해놓으셔야겠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주택을 좀 구매하셨던 분들은 사실 의사 결정이 빠르신데 처음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고민도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공부를 좀 많이 해놓으셔서 그런 좋은 시기가 오면 바로 딱 나 이거 바로 고를 수 있게 준비를 좀 해놓으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앞전에도 조금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요즘에 공급 물량만 저희가 보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동일한 지표들을 동일하게 보시는데 뭐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는 M1, M2라든가 아니면 이제 금리 시황이라든가 거시 경제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심리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장기 전망이 조금 한국에선 좀 어려운 이유가 정책이 너무 많이 자주 개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량이 없을 땐 사실 무조건 좋긴 합니다. 대부분은. 근데 물량이 없더라도 집값이 약간 좌지우지 하는 때가 있어요. 사실 물량이 많을 땐 조심하시는 게 맞고요. 물량이 적을 때는 사실 좀 기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지아는 좀 따져보시고 그때 상황이 또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공식이 예전에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 공식이 딱히 안 들어맞게, 끼워 맞추면 맞는데요. 안 들어맞기도 한 거예요. 저도 그 주기설, 10년 주기설, 벌집 모형이론, 한센 주기설, 뭐 굉장히 많은 주기설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주기설들 다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대입하면 맞나라고 할 때 저도 약간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사이클도 좀 짧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을 그렇게 좀 미리 드리기에는 사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저희가 이제 보는 그런 지표들을 보고 전망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물량을 많이 보고 이제 거시경제 보고서 전망을 하는데 사실 딱 정책이 개입을 하게 되면 그게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틀어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전망이 틀려버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6개월 전 전망,
들이 가장 좀 잘 맞는 편이고, 이렇게 1년이나 2년 뒤의 전망들은 사실 최근에는 지금은 또 변수를 좀 걷어내고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뭐 17, 18, 19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집 사야 된다. 무조건 사셔라. 그때도 헬리오 입주장 막 엄청 많이 입주하니까 집값 폭락한다와 집값이 오른다와 이렇게 경쟁이 굉장히 팽팽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엔 굉장히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집 마련 무조건 하셔야 된다. 신축이 될 것, 노른자에서 가까운 것, 딱 정말 딱딱 찝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약간 상황을 보시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학회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 서울 도계위에 있는 부시장님께서도 이번 시즌에 서울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때 참여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재정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히셨는데, 이유가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모아주택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소규모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계속 신축이 생기잖아요. 신축 빌라. 그렇게 되면 이제 노후도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정비 사업을 그 블럭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못하면 더 이상 못할 거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재건축도 그렇고 특히 재개발도 그렇고 너무 어렵고 무서워요. 그리고 특히 신축을 너무 좋아해서 낡은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도 없는 아파트에 몸테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이제 원인 중에 하나고,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는 상품인 것 같아요. 근데 투자자 분들의 주 연령층이 이제 어르신 분들 처음에 먼저 이제 투자하셨다가 그 다음에 40대들이 이제 내 집 마련 40대, 50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0대 영끌 얘기 나오면서 이제 지금 시장이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세대인 젊은 분들이 이 상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게 서울, 수도권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서울과 이제 일기 신도시 이런 곳에서는 재정비 사업이 아니면 신축이 안 나와요. 특히 서울은 재정비가 아니면 신축 공급이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의하셔야 될 상황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사업성을 꼭 체크해야 되는데요. 최근 서울 재건축 관련 기사들을 체크해보면 대지 지분이 이제 이 정도다 그러면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 이게 제일 궁금하시거든요. 그래서 30평대가 이제 다른 30평대로 수평 이동한다고 했을 때, 제가 30평을 재건축해서 30평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약 4억 정도의 분담금, 일기 신도시라든가 이제 강북구, 도봉구 같은데 노원구 다 마찬가지일 텐데 4억에 가까운 추가 분담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분이 만약에 좋은 단지다. 그러면 사실 추가 분담금이 괜찮겠지만 지분이 좀 적을 수도 있잖아요. 지분이 적은 단지들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연식이 낡아가니까 추가 분담금이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런 추가 분담금을 감단하고도 일반 분양분이,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좋은, 주변 신축 시세가 좋은 곳은 재건축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신축이 가격이 좋은 곳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는 게, 일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평균 용적률이 좋은 곳은 사실 일산이에요. 대부분 분당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물리적인 조건은 만족하거든요. 근데 그 단지가 일반 분양했을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이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성은 그런데 일단 저희가 재건축으로만 보면 가장 메리트가 있는 곳은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뭐니 해도 분당 지역이죠. 왜냐면 비싸게 일반 분양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사비 문제. 공사비를 더 낮출 수는 없대요. 건설사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원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자재비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자금 조달하는 금리 비용도 사실 지금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이런 것들 잘 살펴보셔서 계약을 미리 이제 앞으로 계약하실 것들은 염두하셔야 되고, 뭐 경기도라면 그래도 600 이상, 인천이라면 600 이상, 경기도라면 700 이상, 그다음에 서울은 그래도 800 이상, 강남권이라면 1000에 가까운 공사비를 계약해 놓은 곳들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기억 쏙쏙 하셨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지금 선도지구 모집하고 있잖아요. 이제 곧 정부에서 공고를 내면 1차 선도지구 모집해서 이제 30년까지 입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배점표 쫙 나왔거든요. 단지를 여러 개 뭉쳐올 것, 세대수가 많을 것, 특히나 동의율 제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선도지구는 무조건 선정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선도지구에 이번에
선정되지 못하시면 다음번 차순위 때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고, 지금 1기 신도시 중에서 평균 대지 지분이라든가 용적률이 좋지 않아도 참여하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건축들이 조금 약간 알려지기 시작하면 정비사업 계획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그땐 정말 사업성이거든요. 용적률, 평균 대지 지분. 이러면 그 명암이 단지의 점수들이 가려지기 시작해요. 지금은 1기 신도시는 약간 시세예요. 여기에 재건축 프리미엄이 반영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런 게 반영되기 시작하면 또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선도지구 하시는 단지들 정말 많이 합심하시고 정말 으쌰으쌰 하시더라고요. 꼭 선정되셔가지고 1차에 되시는 게 좀 경쟁률이 좀 적을 것 같고요. 분당 지역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김은혜 의원 등 많은 관계자께서 좀 노력을 하고 계세요. 조금 더 물량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재건축 목동과 여의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강남 지역은 그냥 뭐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그냥 어나더 레벨이니까 저희가 논외로 하고요. 그냥 있느냐 없느냐의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목동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 정말 좋습니다. 사업성도 좋고 그다음에 입지 여건도 너무 좋죠. 지금 학군도 좋은 그 목동 지역에 신축이 생긴다면 너무 좋겠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순조로울 것 같고요. 목동은 예전부터 그 안전진단할 때, 모금할 때부터 그 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합심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돈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안전진단비를 마련을 하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척척척척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목동은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순차적으로 목동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이주 수요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면 주변의 집값에 자극을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될 때 어느 단지가 먼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되긴 다 될 건데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목동이 재건축이 되면 지금보다 세대수가 한 2배 정도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단지가 이제 학교 더 배정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그럼 이제 딱 목동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요, 마포에 지금 신축이 쫙 밀집되니까 사실 이번 선거 결과도 의외로 여당이 많이 나왔고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신축 밀집 지역이. 목동이 약간 좀 그렇게 따라간다고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우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의도 같은 경우는 여의도는 사실 강남과 여의도는 저희가 분담금이라든가 분양가에 대한 문제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곳이에요. 워낙 좋은 곳에 비싸게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걸림돌이 원조합원, 그러니까 지금 연령이 높으신 원조합원 분들이 그대로 소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좀 강성이세요. 그 부분만 감안하면 사업성 자체는 정말 좋고 분담금 문제라든가 건축비 상승 이런 문제가 사실 좀 우려되는 지역은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 그래서 사실은 마들역까지가 이제 그 저희가 소위 말하는 노원구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갭 투자 지역이었어요. 세입자분들이 많이 사시고 이제 투자하기도 여건이 너무 좋고 이제 소액으로 임대 놓으시면 사실은 상승분도 좀 볼 수 있고 이런 아주 인기 있는 투자 지역이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을 늘려가기에 좋은 여건이 아니고 역전세도 발생했기 때문에 투자금도 늘어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해서 지금 사실 조금 인기가 조금 없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건으로 보면 이제 학원가가 그냥 교육만 해주는 학원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시 전략까지 봐줄 수 있는 학원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셔야 되는데, 입시를 봐줄 수 있는 학원가가 강남의 이제 대치 무조건 압도적인 1위고요. 그다음에 목동, 그다음에 중계동 이렇게 세 군데가 존재를 하는데, 그 강북 지역에서는 그 은행사거리에 있는 학원가를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은 없고, 지금 현재 입시 제도가 좀 변화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전부 의대를 가고 싶어해요. 의대, 삼수, 사수, 오수를 해서라도. 그래서 초상위권 아이들이 정말 의대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오히려 예전보다는 여전히 들어가기 힘들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서울대 등 유명한 공대라든가 이런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타 지역에서 더 많이 열렸거든요. 교육 여건 생각하시면 또 그런 거 생각하셔서 좀 인프라 하시면 되고, 또 재건축 관심들이 많으신데, 재건축이 여건은 좋지만 아까 말씀한 분담금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약간 지금 주변 시세가 좀 올라와서 좀 시세를 달궈줘야 다시 재건축에 대한 분위기가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학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학교 공부 선행 정도 봐줄 수 있는 공부 봐주는 학원가, 그러니까 동네마다 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입시도 같이 봐줄 수 있는 학원가, 그 다음에 이제 재종반까지, 재수종합반까지 있는 학원가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 3대 학원가는 사실 견고할 거예요. 특히 대치동 같은 경우는 정말 유아독존으로 견고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일반 학원가들이 좀 약간 좀 퇴색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지역의 상위권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상위권 아이들이 두터울수록 학군 지역들이 유지가 되는데, 그 동네에 그 상위권 아이들이 자꾸 숫자가 많지가 않게 되면 인근에 있는 더 큰 학원가로 이 학생들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그런 메인 지역으로 더 쏠림이 되는 거죠. 예전엔 동네에서도 학원이 많았으니까 다 레벨도 가능하고 공부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같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숫자가 옛날만큼 많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레벨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더 좋은 학원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더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3대 학원가는 사실 더 견고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치동 같은 경우는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분당은 지금 현재 연식이 좀 낡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판교로도 많이 수요들이 지금 이전되고 있어요. 여전히 분당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판교로 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 판교 가셨다가도 학원이 불편해서 순회동 다시 오시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판교도 자리를 잡은 지가 이제 10년 넘었잖아요. 그래서 판교의 그 입시 성과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낙생고도 굉장히 성적이 좋고,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선도지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분당은. 분당은 지금 가장 많은 단지가 선도지구에 참여를 하고 있고, 정말 가장 의욕적이거든요. 아까 재건축 얘기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성이 가장 좋은 것은 일산이에요. 그렇지만, 분양가까지 녹여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좋은 그 재개발지는 1기 신도시 중에서는 무조건 분당이다라고 보는데요. 분당의 신축에 들어선다면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선도지구 무조건 참여하셔가지고 잘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은 분당이죠. 천당 아래 분당이잖아요. 새 아파트만 들어서면 됩니다. 근데 분당에 계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는 입지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져 있고 재건축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그렇지만 정비 계획이 다 이제 나오게 되면요, 평균 대지 지분, 그다음에 용적률에 따라서 또 재건축 속도에 따라서 재건축 프리미엄이 생기게 돼요. 프리미엄이 생기기 전에 잘 따져보셔가지고 분당에서도 좋은 단지 선점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평촌은 이제 평촌의 악재였다는 것은 평촌을 둘러싸고, 평촌 신도시를 둘러싸고 계속 신축이 들어섰어요. 안양권에. 범안양권이라고 하는데요. 안양뿐만이 아니라 인덕원, 의왕까지 해서 쫙 신축이 들어섰기 때문에 계속적인 신축 공급이 있었어요. 게다가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옆으로 조금만 가면 인천에 가까울수록 장현지구, 은계지구부터 시작해서 목감부터 시작해서 많은, 특히 백옷도 생각보다 멀진 않거든요. 많은 수요들을 주변에 신축에 빼앗겼어요. 신혼부부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신축에 빼앗기고, 그다음에 과천도 옆에 또 굉장히 크게 신축이 들어서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평촌이 집값이 지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없었는데요. 안양은 여전히 입주 물량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입주 물량이 지금 해소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선도지구 경쟁률은 유리한 편이에요. 예. 2대1이 안 되기 때문에 순탄하게, 사실 그 평촌 옆에 있는 3본이 훨씬 경쟁률에선 지금 신청 단지만 봤을 때는 유리한 편이고요. 평촌도 경쟁률이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응달책방 처음으로 출연했는데요. 무주택자분들을 위해서 작년에 오자마자 저희가 연이 닿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오늘은 1주택자 갈아타기, 올해는 갈아타기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갈아타실 분들한테 정말 정규 강의처럼 핵심 쏙쏙 집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갈아타기 좋은 시점이니까 용기 가지시고 비과세 받으시고 갈아타시는 좋은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